식탁 위로 국그릇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밥상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하셨다고 우리 마누라를 이렇게까지 울립니까? 시어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처음 보는 분노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젖은 눈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며느리를. 오냐,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아들이 며느리의 편이 되어준 이 순간을 시작점으로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뒤집어 엎겠다고. 과연 그녀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잃게 될까요? 32살 이수진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평소 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그 사람이 밥상을 뒤집어 엎은 것입니다. 결혼 5년 만에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원래 대기업 식품회사의 마케팅 팀장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왔고 30이 되기 전에 팀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며느리가 바깥일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뒷바라지가 먼저라며 날마다 압박했고 결국 수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것이 3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제 수진의 일상은 단순했습니다. 시댁 근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거의 매일 시어머니의 집에 들러 안부를 묻고 집안일을 돕는 것.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리 솜씨가 형편없다고 했고 청소를 대충 한다고 했으며 말투가 건방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웃는 모습마저 얄밉다고 했습니다. 남편 정태호는 중견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매니저였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늘 작아지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워낸 여자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쌓인 자부심이 대단했고 아들에 대한 집착은 그 자부심만큼이나 깊었습니다. 이날도 수지는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 준비를 돕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을 먹으러 오라 했고 태호가 퇴근 후 도착했습니다. 셋이 마주 앉은 저녁 식사는 늘 그랬듯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며느리가 만든 반찬을 트집 잡기 시작했습니다. 간이 맞지 않는다. 식감이 이상하다. 정성이 없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듣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범위를 넓혀갔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친정어머니는 딸 하나 제대로 가르친 것도 없으면서 수진의 어머니는 그녀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시어머니는 늘 친정을 들먹였습니다. 수지는 참았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그런데 시어머니가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이 뭘 해봤자 소용있나? 수진의 숟가락이 멈추었습니다.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혼 후 2번의 유산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1년 만에, 두 번째는 그로부터 2년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였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혼자 울었던 밤들, 텅 빈 아이 방을 바라보며 삼켰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출 수 없이. 그때였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밥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국그릇이 깨지고 반찬이 쏟아지고 밥알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닙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결기가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아무리 어머니라도 이건 선을 넘으신 겁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머니는 모르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말에 고분고분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냐,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자. 둘은 말없이 그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태호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진작 이랬어야 했어. 그 한마디에 수진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줄 줄 몰랐어. 앞으로는 항상 내 편이야. 약속해. 수진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제 무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를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 강말수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키웠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며느리 편을 들었습니다. 그 굴욕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시어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연을 반드시 쫓아내고 만다. 시어머니의 진짜 반격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시어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그날 내가 좀 심했다.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조였습니다. 나도 나이가 드니까 말이 앞서더라. 어쨌든 그러면 안 됐는데. 사과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했지만 시어머니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수지는 혹시 정말 반성한 것인지 작은 기대를 품었습니다. 주말에 같이 밥이나 먹자. 내가 맛있는 데 알아볼게. 수지는 조심스럽게 승낙했습니다. 태호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자 남편도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신 것 같다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은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나름대로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섰습니다. 혹시 모를 또 다른 트집거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셋이 자리에 앉아 메뉴를 주문한 직후였습니다.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 시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말순 씨 아니야? 중년의 여성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박 여사님. 여기서 다 만나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 뒤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화장을 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태호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호 오빠? 태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 시어머니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아니,
둘이 아는 사이야? 박 여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우리 유라하고 태호 씨가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옛날에 꽤 친하게 지냈대요. 시어머니는 마치 처음 알았다는 듯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박 여사 모녀를 자리에 합석시켰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유라라는 여자는 태호 옆에 앉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그리고 태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태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 10년 됐나? 유라는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체육대회 때 있었던 일, 같이 다니던 분식집, 졸업식 날의 기억. 수지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만 아는 추억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라의 이야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연신 감탄했습니다. 유라가 지금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한다면서요? 박 여사가 겸손한 척 대답했습니다. 임원이라기보다는 팀장이에요. 그래도 젊은 나이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대견하죠. 시어머니가 수진을 힐끗 보았습니다. 능력 있는 여자는 다르네. 요즘 세상은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수진도 능력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팀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눈앞에서 유라를 추켜 세우고 있는 저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반박해봤자 분위기만 나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유라는 식사 내내 태호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반찬을 집어주고 물을 따라주고 이런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태호는 어색해하면서도 딱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니까 예의상 그러려니 했습니다. 수지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유라가 태호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빠 연락해. 동창 모임도 있으니까 한번 나와. 태호는 별 생각 없이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지는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좀 불편했어. 태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그 유라라는 사람. 당신 첫사랑 아니야? 태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게 고등학교 때 잠깐이었어. 옛날 일이야. 근데 오늘 좀 가깝게 굴던데.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오래 못 본 친구라서 그랬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수지는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나 태호의 반응을 보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별일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듯 했습니다. 분명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으면서.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일이 잘 진행되었다는 보고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유라가 어땠어요? 박 여사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호 씨가 유라 보고 반가워하더라고요. 잘 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장은 안 돼도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 자주 만나게만 해요. 박 여사가 동의했습니다. 유라도 의욕이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태호 씨 같은 사람이면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녁만 내보내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다. 다음 날부터 우연한 만남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태호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면 회사 근처에서 유라와 마주쳤습니다. 주말에 마트에 가면 유라가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단체 메시지가 왔고 유라는 꼭 오라며 태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수지는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굳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정말로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누가 이런 것을 계획하겠느냐고. 그래서 아내에게 따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에 예전보다 알림이 자주 울린다는 것을, 카카오톡 메시지가 올 때마다 남편이 슬쩍 화면을 가린다는 것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으며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던 그 사람을. 그러나 믿음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유라가 다니는 회사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대. 수지는 젓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유라 씨 회사에서? 응. 우연의 일치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앞으로 업무상 좀 만나야 할 것 같아. 우연의 일치. 수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식당에서의 만남도 우연이었고 이번 일도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우연이 겹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라고 하는데 만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태호는 아내가 흔쾌히 받아들인 것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안도의 표정이 오히려 수진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요즘 태호가 바쁜가 보더라. 네, 새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많아요. 시어머니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유라 만나느라 바쁜 거 아니야? 그 애가 투자 담당이라면서. 수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업무상 만나는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 업무겠지. 근데 유라가 젊었을 때 참 예뻤는데 지금도 여전하네. 이혼하고 나서 더 예뻐진 것 같더라.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독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의도가 뻔히 보였습니다. 불안하게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불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호의 야근이 부쩍 늘었습니다. 저녁 약속도 많아졌습니다. 투자 유치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지는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태호가 오늘도 야근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지는 별 생각 없이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하게 전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정태호 과장님은 1시간 전에 퇴근하셨는데요. 수지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응, 왜? 지금 어디야? 회사인데. 방금 회사에 전화했거든. 퇴근했다고 하던데.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아, 회사 말고 밖에서 미팅 중이야. 투자자 미팅? 누구랑? 그냥 투자사 담당자들이랑. 왜 무슨 일 있어? 태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투자자 미팅이 맞을 것입니다.
다만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을 뿐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별일 아니야. 밥 먹고 들어와.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전부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유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남편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사람이 언제부터 되었을까? 3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할 때 수지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았고 자신의 돈으로 살았으며 자신의 결정으로 삶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월급으로 살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눈 밑에는 그늘이 져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경제력을 잃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자신의 수입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관계를 잃었습니다. 시댁일에 매달리는 동안 친구들과 멀어졌고 전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매일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고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는 동안 자신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이 하나씩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밤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습니다. 태호 아직 안 들어왔지? 유라랑 식사하느라 늦는다더라. 내가 방금 유라 엄마한테 들었어. 시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칼로 베는 것보다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상처를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시어머니였지만 이 상황에 머무르게 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스스로 무너졌고 스스로 포기했으며 스스로 작아졌습니다. 되찾아야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자신의 일을, 자신의 관계를, 자신의 가치를. 새벽 2시가 넘어서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수지는 자는 척했습니다. 남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곧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한편 그 시각 시어머니는 박 여사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뭐래요? 태호 씨가 많이 흔들리는 것 같대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될 것 같다고.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어. 전현이 알아서 나가게 만들어야 해.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무너지기 직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밤 며느리가 일어서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핸드폰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찾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지현. 예전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선배였습니다. 수진이 신입사원일 때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었고 퇴사할 때 가장 아쉬워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수진이? 정말 오랜만이다.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수지는 안부 인사를 나눈 뒤 본론을 꺼냈습니다. 선배, 제가 다시 일을 하고 싶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수지는 자세한 사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고 다시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고만 했습니다.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잘 됐다. 나 지금 식품 스타트업 운영하고 있거든. 마케팅 쪽에 사람이 필요한데 내 능력이면 우리 회사에 정말 딱이야. 수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처음엔 파트타임으로 시작해도 괜찮아? 당연하지. 언제든 와. 전화를 끊고 수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수지는 지연의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3번, 오전 시간만 일했습니다. 오랜만에 접하는 업무가 낯설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기획서를 쓰고 시장을 분석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수진이야. 3년 쉬었는데도 감이 그대로네. 수진은 처음으로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처음에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었고 괜히 말했다가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태호에게는 문화센터 강좌를 듣는다고 했고 시어머니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집에 찾아왔습니다. 수지는 회사에 있었고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문화센터에 전화해 보니 수진이라는 사람은 등록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아, 요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예전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폭발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디서 돈을 번다고 나대? 네가 지금 뭔데? 수지는 전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저도 제 삶이 있습니다. 시집와서 무슨 삶이야? 네 삶은 이 집안을 위해 사는 거야.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퇴근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 말하면 반대했을 것 같아서. 태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반대는 안 했을 거야. 근데 어머니가 저렇게 나오시니까 곤란하잖아. 수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일하는 거.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야 좋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좋은 거지. 그러나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진심 어린 지지라기보다는 상황을 넘기려는 말 같았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당장 그만둬. 어머니, 저는 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일? 내일이 뭔데? 이 집안 며느리로서 할 일이나 똑바로 해. 시어머니는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태호야, 저 여자가 밖에서 일하면 집안 꼴이 뭐가 되겠니? 내가 그렇게 키웠니?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 인생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태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어머니 기분 상하시잖아.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당신은 내 편 아니야? 태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편이지. 근데 어머니도 내 어머니잖아. 중간에서 나도 힘들어. 그래, 알았어. 당신이 어머니 편을 들어도 난 일을 계속할 거야. 태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수진에게는 대답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지지는 없다는 것. 그저 귀찮은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것. 수지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해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호의 생일 파티를 자신의 집에서 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진이 그 소식을 들은 것은 이미 날짜와 장소가 다 정해진 후였습니다. 아내인 자신에게는 가장 늦게 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진은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유라에게 연락해 두었습니다. 태호 생일에 선물 좀 준비해라. 마음에 드는 거로. 유라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생일 파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수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관계의 평화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희생을. 태호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수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좋은 미역을 골라 불리고 소고기를 넉넉히 넣어 정성껏 끓였습니다. 남편의 생일상에 올릴 미역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 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해도 아내가 끓인 미역국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시어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지는 멈춰섰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유라가 커다란 케이크 상자를 들고 태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케이크에 꽂힌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쌍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왔니? 미역국 가져왔어? 네, 어머니. 부엌에 놔두고 와. 그리고 과일 좀 깎아서 내와라. 수진은 가져온 미역국 냄비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미역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유라가 아침에 미역국 끓여왔더라. 손맛이 좋네. 수진이 새벽부터 일어나 끓인 미역국은 부엌 한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무도 그 미역국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태호와 유라가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을 때 모든 좌석이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박 여사가 앉아 있었고 태호 옆에는 유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앉을 자리는 구석진 곳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라에게 미역국 그릇을 건넸습니다. 유라야, 내가 만든 미역국 참 맛있다. 역시 넌 뭘 해도 잘해. 유라가 겸손한 척 웃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태호 오빠가 좋아할까 싶어서 끓여봤어요. 수지는 숟가락을 든 채 멈추었습니다. 태호 오빠,
그 호칭이 귀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미역국 매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시어머니가 유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수지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대화는 시어머니와 박 여사, 태호와 유라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수진에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를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라에게 케이크 칼을 건넸습니다. 유라야, 내가 케이크 잘라라. 수지는 참았습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케이크를 먹으면서 시어머니가 태호에게 물었습니다. 태호야, 요즘 살림이 어떠냐? 그냥 그래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힘들면 말해라. 내가 살림 좀 도와줄 사람 구해줄까? 그리고 유라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박 여사도 웃었습니다. 유라도 웃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집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며느리 노릇을 해야 며느리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긴. 애도 못 낳고 살림도 안 하고 이제는 밖에서 돈 번다고 쏘다니면서 무슨 며느리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님들 앞에서였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 고생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창피를 주려고 작정했어? 남편 생일에 부엌에서 과일이나 깎고 있어야 할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말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막을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 가. 갈 데가 있으면 가보든가. 수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거실에서 대화가 다시 시작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골목길을 걸으면서도 눈물을 참았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까지 참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무릎이 꺾였습니다.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온몸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태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아내가 울면서 나갔는데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무엇인지, 이 가족이 무엇인지,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지.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았고 남편의 무관심을 참았으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모욕당하고 남편에게 외면당하는 것. 내가 대체 뭘 위해 이러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박 여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 꼴 봤지? 이제 전현이 알아서 나갈 거야. 박 여사가 맞장구 쳤습니다. 유라도 잘했어요. 우리 유라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곧 그렇게 될 거야. 기다려봐. 같은 시각 유라는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네. 힘들면 연락해. 나는 항상 오빠 편이야. 태호는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슬픔이 지나가고 다른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이라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을. 시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쫓겨나거나 스스로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어느 쪽도 선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생일 파티 이후 수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에 상처받는 대신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울고 있을 시간에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습니다. 지연의 회사에서 수진의 능력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마케팅 전략을 수진이 전담했습니다. 3년 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시장 분석, 타깃 설정, 홍보 채널 선정. 수진은 밤늦게까지 기획서를 다듬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제품이 출시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쏟아졌고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만에 목표 매출의 2배를 달성했습니다. 지연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어. 지연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가 싶었습니다. 너 정식으로 공동대표하지 않을래? 예상 밖의 말이었습니다. 파트너로 들어와. 지분도 나눌게. 내가 있어야 이 회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동대표라니. 나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사람이라니. 이번 성과가 누구 덕분인데? 지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급하게 대답 안 해도 돼. 회사를 나서면서 수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그러나 동시에 쓸쓸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회사에서 공동대표 제안받았어. 태호는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도 자세한 이야기를 묻는 것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밥도 따로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수지는 일찍 출근했고 태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미팅이 취소되어 오후 시간이 비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태호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충전 중이었습니다.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유라 오늘 저녁 좋았어. 또 보자. 수지는 그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녁? 태호는 오늘 야근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회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옆에 서 있었습니다. 태호의 시선이 핸드폰으로 갔다가 아내의 얼굴로 옮겨갔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라 씨랑 저녁 먹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업무 미팅이었어. 태호가 핸드폰을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업무? 그 프로젝트 2달 전에 끝났잖아.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투자건은 이미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유라와 만나야 할 업무상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왜 이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사실을 묻는 거야. 야, 나 지금 진짜 힘들어. 태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치고 집에 와도 지쳐. 좀 편하게 해줄 수 없어?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와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진도 지쳤습니다. 참고 또 참아온 것은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지친 거야?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태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명확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먼저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태호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또 시작이구나. 수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내가 밖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니? 남편이 힘들면 좀 챙기든가. 어머니, 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일? 그게 지금 중요해? 가정이 먼저지.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했으면 우리 태호가 왜 힘들겠어. 수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모든 것은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남편이 힘든 것도 부부 사이가 멀어진 것도 전부 수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만든 것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유라를 끌어들였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연출했고 업무 관계를 만들어 주었으며 생일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유라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 지금이 기회야. 유라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만났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잘 위로해줬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밀어붙여. 전현이 스스로 나가게 만들어야 해. 유라는 그날 밤 태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자신은 항상 태호 편이라고. 예전처럼 기대도 된다고. 태호는 그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수지는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터오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국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마음이 멀어졌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며 유라는 그 틈을 파고들 것입니다.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내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더 이상 이 싸움을 계속할 힘이 없다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뜻밖의 것이 나타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지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볼까 생각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싶으면 허탈했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가 내 어머니 제삿날이다. 같이 가자. 수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7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 얼굴도 거의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혼자 자라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알았어요, 아빠. 제삿날 수진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역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서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차 트렁크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오래된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 유품이야.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아빠가 깜빡했구나. 수지는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소중히 여기던 것들이야. 이제 내가 가져라. 집에 돌아와 수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 손때 묻은 일기장,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먼저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사진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닮은 눈, 자신과 닮은 입술, 그리운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사진 속에 어머니와 함께 찍힌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젊지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설마. 수지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순, 말순 1987년 봄. 미순은 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은 강말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사진을 함께 찍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전통 장류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품질이 좋아 입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함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 말순이었습니다. 일기의 내용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말순이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 커지고 있다. 내가 개발한 레시피와 말순이의 영업 능력이 합쳐지니 시너지가 좋다.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다. 큰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러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순이가 배신했다. 내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투자자에게 혼자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 내 레시피를 자기가 개발한 것처럼 속였다. 말순이에게 연락해도 받지 않는다. 나를 피하고 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진다. 아이를 두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수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줄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업을 빼앗기고 그 충격으로 건강까지 잃은 것입니다. 서류 뭉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계약서들, 영수증들, 그리고 그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증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었습니다. 채권자 이미순, 채무자 강말순, 금액 3천만 원, 날짜 1988년 3월 15일. 수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었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차용증이었습니다.
상환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88년에 3천만 원. 이자를 계산하면 지금 가치로 수억 원이 될 금액이었습니다. 수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재산, 지금 사는 집, 누리고 있는 부, 그 모든 것의 기반이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빼앗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 어머니에게 빌리고 갚지 않은 돈. 시어머니가 왜 자신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서 친구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배신한 친구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미움으로 바꾸어 수진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수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평화로움도 느꼈습니다.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자신이 당한 일들의 이유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차용증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복수의 도구로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것이 그것일까요? 친구에게 배신당하고도 끝까지 차용증을 보관해둔 어머니. 언젠가 돌려받으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던 것일까요? 한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라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마무리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태호가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저한테 자주 연락하고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어. 생각 정리되면 이혼시키고 너랑 맺어줄게. 조금만 더 참아라. 유라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 전현만 쫓아내면 돼. 그러나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숨겨온 비밀이 며느리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을, 과거의 죄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수지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어머니. 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실은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수지는 오래 고민한 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 민재에게. 민재는 지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진과는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수진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민재야,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시간 돼? 다음 날 수진은 민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들고 갔습니다. 민재는 수진이 내민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차용증을 보는 시간이 특히 길었습니다. 이거 공증된 거네. 1988년이면 꽤 오래됐는데 아직 유효해?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증된 차용증이고 채무 승인이 있었던 기록이 있으면 시효가 계속 연장돼. 여기 보면 1995년에 일부 상환 약정서가 있어. 이걸로 시효가 리셋된 거야. 수지는 서류 더미 속에서 약정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강말순이 이미순에게 일부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약정한 문서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환된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야? 민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참을 계산하더니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의 법정 이자를 계산하면 현재 가치로 약 6억 2천만 원 정도야. 수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6억?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해. 증거가 확실하니까. 민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아, 이거 내 시어머니 빚이잖아. 청구하면 집안이 난리 나겠는데. 괜찮아?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은지 묻는 말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보다 더한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게. 사무실을 나서며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복수의 도구로 쓰지는 않겠다고.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어머니가 당한 일을 그냥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는 것. 그것이 수진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수진아, 됐어. 투자 유치됐어. 지연의 회사가 대형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것입니다. 수진이 만든 마케팅 전략과 사업 계획서가 투자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투자사 대표님이 너 만나고 싶대. 나를? 응. 사업 계획서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셨거든. 내 이름 말씀드렸더니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 며칠 후 투자사 대표와의 미팅이 잡혔습니다. 수진은 긴장된 마음으로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사 대표의 얼굴을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계열사 여러 개를 거느린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사업 계획서 잘 봤어요. 시장 분석이 정확하고 전략이 명확하더군요. 누가 만들었나 궁금했는데 젊은 분이셨네요. 감사합니다. 회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정태호 씨 부인이시라면서요? 정 씨가 다니는 건설회사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거든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태호의 회사에 투자한 곳이 바로 이 회장의 투자사였던 것입니다. 사실 정 씨 회사에 투자한 것도 당신 회사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같은 이름이 있길래 혹시 가족인가 싶었거든요. 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태호의 회사에 투자가 들어온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유라가 연결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 함께 해보고 싶어요. 이수진 씨 능력이면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서 수진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이수진 그 자체로 인정받는 것.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같은 날 태호는 회사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 과장 축하해. 투자사 회장님이 자네 칭찬하시더라고. 저를요? 정확히는 자네 부인을. 회장님이 정 과장 부인 사업 계획서 보시고 감탄하셨대. 우리 회사 투자도 그래서 된 거라면서. 태호는 멍해졌습니다. 아내 때문에 회사에 투자가 들어왔다고. 그동안 유라가 연결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수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요즘 바쁘게 일하는 아내. 늦게 들어와도 피곤한 기색 없이 씩씩하게 움직이는 아내. 자신은 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귀찮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만 듣고 아내의 가치를 몰라봤습니다. 한편 유라는 같은 소식을 듣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수진을 만났다는 것. 회장이 수진을 극찬했다는 것. 유라는 자신이 태호 회사와 투자사를 연결해준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관심은 처음부터 수진에게 있었습니다.
유라는 급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장님이 수진 씨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직접 만나셨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뭐라고? 그년이 뭘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회사에서도 수진 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태호 오빠 표정도 달라진 것 같고요.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쫓아내려고 했던 며느리가 오히려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과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었고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어머니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준비됐어요. 수지는 더 이상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을 바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유품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웬일이야?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혼하겠다는 소리면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꼈는지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빨리 말해. 바쁘니까. 수지는 상자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차용증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차용증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얼굴빛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니? 친정어머니 유품에서요. 수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정어머니랑 친구셨죠? 이미순이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용증을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수지는 상자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두 여자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1987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뒤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미순, 말순. 시어머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수지는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가 빼곡히 적힌 페이지였습니다. 말순이가 배신했다. 내 사업 아이디어를 가져가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수진이 그 부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모르겠다. 어머니,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공증된 차용증이에요. 변호사에게 확인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치면 6억이 넘어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받아내겠다고 온 게 아닙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알고 싶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친정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리고 저를 왜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순이랑 나랑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같이 사업을 시작했어. 미순이가 레시피를 만들고 나는 영업을 했지. 작은 식품 회사였는데 잘 되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전의 기억을 더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나타났어. 큰 돈을 투자하겠다고 했어. 대신 조건이 있었어. 대표가 한 명이어야 한다고. 둘이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욕심이 났어. 가난하게 살기 싫었어. 그래서 미순이 몰래 투자자를 만났어. 레시피가 내 것이라고 했어. 미순이를 배신한 거야.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미순이가 알게 됐을 때 이미 다 끝난 뒤였어. 그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어. 그리고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지.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그 애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수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얼굴에서 미순이가 보였어. 눈이 똑같아. 웃는 모습도 똑같고 널 볼 때마다 미순이가 나를 원망하는 것 같았어. 그게 너무 괴로워서 널 미워하는 쪽을 택한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려고 했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순이한테도 너한테도.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이상하게도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평생을 산 사람의 비참함이 보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흐느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유라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유라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상황이 역전된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유라 씨, 당신이 한 일 다 알고 있어요. 유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짜고 저희 부부를 갈라놓으려 했잖아요. 우연인 척 만남을 연출하고 남편에게 접근하고.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한테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수진의 말에 유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신 부탁이 있어요. 내 남편 앞에서 한 번만 솔직해져 주세요. 진실을 말해주세요. 유라는 오래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 앞에서 유라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계획했던 일들,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 태호에게 접근했던 의도. 태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유라가 떠난 후 태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해. 겨우 그 말만 나왔습니다. 수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그녀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승리 후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서진 신뢰,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남았습니다. 유라가 떠난 후 태호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지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어머니가 그런 일을 꾸미는 줄도 모르고 유라한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수지는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밥상을 뒤집어 엎던 그날 이후
결국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던 남편. 어머니의 편에 서지 않으려고 애쓰면서도 결국 흔들렸던 남편. 그 모습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일어나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한테 사과받고 싶었던 게 아니야. 수진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 편이 되어주길 바랐어. 진짜로. 말로만이 아니라. 태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아. 내가 못했어. 정말 못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하는 진짜 대화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들, 하지 못했던 말들, 숨겨왔던 감정들을 꺼내놓았습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랑 거리를 두려고 해. 당분간 연락도 안 할 거야. 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었으면 좋겠어. 아니, 나를 위해서야. 나도 변해야 한다는 거 알아.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아직도. 태호의 눈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계속하려면 정말 많이 달라져야 해. 당신도 나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 알아. 기다릴게. 당신이 필요한 만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가 하룻밤에 낫지 않듯이 부서진 신뢰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지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이사회에서 결정 났어. 너 공동대표로 정식 승인됐어. 수지는 전화기를 든 채 멍해졌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시작해서 공동대표가 되기까지 불과 반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맞아주었습니다. 지연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이 회사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거야. 자격 있어. 수지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공동대표 이수진.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이수진 그 자체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연락이 끊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태호는 약속대로 어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죄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병원이야.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야 할까요? 까지 말아야 할까요? 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가 아직 생생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진을 보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왜 왔니? 모르겠어요. 수진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강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연약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대. 크게 위험한 건 아니고 약 먹으면서 관리해야 한다더라. 태호가 복도에서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전 같으면 날카로운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치고 슬프고 후회하는 눈이었습니다. 미순이 제삿날에 묘소 갔었지?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나는 한 번도 못 갔어. 무서워서.
그 애한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도망쳤어. 그 죄책감에서. 그런데 도망칠수록 더 괴로웠어. 너한테 한 짓도 다 그것 때문이야. 변명이 아니라 사실이 그래. 시어머니가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진심이야. 수진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잡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두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직 시어머니를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것에도 지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내일도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병실 창문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수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 6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받아내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적힌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순이가 보고 싶다. 미운 마음보다 그리운 마음이 더 크다. 수지는 오래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신당하고도 사업을 빼앗기고도 어머니는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차용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친구가 찾아와 사과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수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나야. 응, 왜? 청구서 보낼까? 아니, 그 청구 취하해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이야? 6억이 넘는 돈인데? 응, 안 받을 거야. 민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결정이니까 존중할게. 근데 이유가 뭐야?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을 거야. 아마 친구를 되찾고 싶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가방에 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입원해 있었습니다. 퇴원까지 며칠 더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병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왔니? 드릴 게 있어서요. 수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꺼내려는 것인가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수지는 차용증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으로 접었습니다. 다시 반으로. 그리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하는 거니? 수지는 대답 대신 계속 찢었습니다. 조각조각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6억이 넘는 돈이 종이 조각이 되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 어머니가 어머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정어머니 성격 아시잖아요. 일기장에 보니까 배신당하고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쓰셨더라고요. 미운 마음보다 그리운 마음이 더 크다고. 끝까지 어머니 미워 못하셨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그만 놓으세요. 죄책감도 미움도 다 놓으세요. 시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대 위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다가 결국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순이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미웠어요.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러나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면서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고 나니까 조금은 이해가 돼요. 어머니도 힘드셨던 거잖아요.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사시느라. 그래도 너한테 그러면 안 됐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맞아요.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됐어요. 수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내고 싶어요. 미워하는 것도 지쳐요. 어머니도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가 수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내가 그래도 되겠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 마음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병실 문 밖에서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아내 대화가 들렸습니다. 태호는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진이 차용증을 찢는 것을 보았습니다. 6억이 넘는 돈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호는 처음으로 아내의 크기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생 괴롭힘을 당하고도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가치를 몰라봤던 자신이. 수진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호의 눈가가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울어? 당신이 대단해서. 태호가 수진을 안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고마워.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줘서. 수진은 남편의 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이수진으로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존중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존중하게 된다는 것을.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하고 있죠? 그녀가 뒤집어 엎은 것은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묵은 상처와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실과 용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던 날이었습니다. 수지는 병원에 마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무리하면 안 된다고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수진이 휠체어를 밀며 차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같이 갈 데가 있다. 어디요?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미순이 묘소. 수진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가실 수 있겠어요? 몸이 아직 안 좋으신데. 괜찮아. 가야 해. 너무 오래 미뤘어.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 작은 묘역. 수진이 아버지와 함께 왔던 그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수진이 팔을 부축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순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묘비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평생 도망쳤어. 무서워서. 내 얼굴 보기가 무서워서 묘소에도 못 왔어. 시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야 말할 수 있어. 미안해.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 그냥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하겠어. 시어머니는 오래 울었습니다.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그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수진도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이시죠? 어머니 친구가 드디어 용서를 빌러왔어요. 늦었지만 왔어요.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끝나고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부축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묘소를 내려왔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시어머니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며느리여서 다행이다. 어머니, 내 어머니가 키운 딸이니까 그렇게 좋은 사람일 수 있었겠지. 미순이 닮았어. 마음이. 수진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태호와 수진은 처음으로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태호는 어머니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회사는 업계 3위 안에 드는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처음 파트타임으로 시작했던 그 작은 스타트업이 이제는 직원 10명이 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수진이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식품업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수진은 올해의 경영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시상식장에 가족들이 함께 왔습니다. 남편 태호, 그리고 시어머니 강말순. 수상자가 호명되었습니다. 올해의 경영인상, 이수진 대표님.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수진은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얼굴들 사이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닙니다. 수진이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를 믿어준 동료들, 저를 지지해준 남편, 그리고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객석에서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마주 앉은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해준 거라고는 고생밖에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했니?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 고생이 저를 키웠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었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강해졌어요.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가 믿기만 했으면 이 자리까지 못 왔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호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은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가족에게 진짜 웃음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웃음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돌아온 수지는 거실 한쪽에 놓인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유품 상자에서 꺼내 액자에 넣어둔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못다 이룬 꿈, 제가 대신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친구분도 이제 괜찮아졌어요. 용서받고 싶어 하셨잖아요. 저도 용서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삶도 그랬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밥상 대신 뒤집어 엎은 것은 이 집안을 짓누르던 거짓과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실과 용서를 심었습니다. 때로는 무너져야만 다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무너뜨리는 대신 다시 세우는 것을 선택했고, 그래서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사랑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댓글에 소중한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아울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소나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